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는 늦가기 새댁입니다. 말이 새댁이지 저는 사실 일 때문에 제대로 집안일은 돌보고 있지 못해요. 대신 마음씨 착한 남편이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고 있죠.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세요. 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 제 곁에 계시는데요. 저의 마음속 엄마인 그분은 바로 시어머니세요. 그분에게 저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엄마가 이곳 애청자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항상 대낮에 술을 드셨어요. 그러니 초저녁엔 이미 만취가 되어 있는 날이 많았고요. 엄마가 퇴근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빠는 엄마를 의심하며 거칠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죠. 제 밑으로 8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어린 동생을 챙겨야 했고 엄마와 아빠의 싸움이 있는 날에는 매일 폭풍이 잠잠해지길 숨죽여 기다려야 했어요. 빠른 친구들은 이미 사춘기도 오고 했을 시기인데 저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고 친구들이 부모님이나 집에 불만이 있다며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부럽다 못해 화가 났어요. 제 입장에서는 다 배부른 고민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그 시절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보라면 TV 속에 보여지던 화목한 가정을 보면서 저건 인위로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며 울던 제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아마 저는 그 모습이 부럽고 셈이 나서 애써 부정하고 싶었던 거겠죠. 저에게 집은 보금자리도 아니고 저를 위한 장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초등학생이었지만 결혼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가슴속 깊이 다짐했어요. 남편이 아빠 같은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늘 혼자 일하며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던 엄마를 보며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저는 이등병이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듯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어느 날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혜영아, 엄마는 이 집을 나갈 거야. 네 아빠하고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 아빠가 나가더라도 너랑 네 동생 중 하나는 두고 가라고 난리를 쳐서 그래서 엄마는 어린 네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해. 미안해. 저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은근 엄마와 아빠가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아빠와 남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며 불며 싫다고 엄마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결정난 일에 소용이 없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엄마가 동생만 데리고 나간다면 집을 나갈 생각을 했고 언제고 학교 가는 길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러던 어느 밤 잠이 올까 말까 하던 밤이었는데 엄마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영아, 옷 입어. 나가자. 엄마는 제가 매달리고 또 집을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는지 준비한 가방을 가지고 나가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도망칠 수 있었고 비록 단칸방 신세에 아빠 때문에 이곳 저곳 전전하며 살아야 하는 떠돌이 생활이었지만 처음으로 마음 편히 두 발 쭉 뻗고 지낼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고2가 되었고 동생은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의 기침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감기에 걸렸나 생각했는데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져 불안한 마음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청소를 하던 중
엄마의 약으로 보이는 무수한 알약이든 봉투를 보는 순간 저는 어떤 좋지 않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조금씩 무언가를 알아갈 즈음 엄마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셨고 엄마가 폐암 말기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결혼 후 동생을 낳은 후부터 무능한 아빠를 대신해 제조 공장에 다니셨어요.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가 어릴 때부터 빈혈도 있고 호흡기가 좋지 않다며 공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엄마의 병을 듣게 된 순간 외할머니의 그 말이 어찌나 머릿속을 맴돌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미 엄마의 폐가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에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돼서 더 이상의 가망은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저와 남동생을 안타까운 눈으로 보던 의사 선생님은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른 어른들에게 빨리 알리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달리 알릴 곳이 없더라고요. 저는 막막한 심정으로 엄마의 핸드폰에 연락처를 찾았어요. 그리고 채 10명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엄마의 핸드폰 속 연락처를 보게 되었고 그중 그래도 유일하게 친구로 보이는 내 친구 유미라는 이름이 보여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수키니? 정말 수키야?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핸드폰 너머 들리는 낯선 아줌마의 목소리에 반가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키 씨 딸이에요. 뭐? 수키 딸? 네. 근데 지금 엄마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은 다른 어른들에게 알려서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연락할 곳이 없거든요. 알겠다. 더 말 안 해도 돼. 거기에 어디야? 엄마 친구 유미라는 분은 지방에 살고 계시다고 했지만 그날 저녁 바로 기차를 타고 병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숨 쉬는 것이 괴로워 거의 진통제에 취해 자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고 밤새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엄마는 그 다다음 날 딱 한 번 눈을 뜨시고는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저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저도 그렇고 동생도 학교에 보내지 못한 채 엄마의 마지막을 지켜야 했어요. 유미 아줌마의 도움으로 엄마의 빈소를 차리고 이미 엄마와 왕래를 하지 않던 외갓집 식구들을 부르며 난생 처음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어머, 쟤들 어떡해? 딱하다. 그러게 어쩔 수 없이 그 술주정뱅이 지 아빠한테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도통 보이지 않네? 이혼했잖아. 뭐하러 이혼한 남편을 장례식에 불러? 그럼 쟤들은 어떡해? 누가 데려다 줘? 아, 그리고 사망보험금 같은 건 안 나오나? 죽었잖아. 입에 겨우 풀칠하고 사는 것 같은데 보험은 무슨. 듣자 하니 여기 병원비도 아직 정산이 안 됐대. 어머 정말? 이러다 코 끼는 거 아니야? 어쩐지 오기가 싫더라. 조의금 들어온 거로 어떻게든 하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 봐서 얼른 빠지자. 괜히 가족이라고 얼마씩 내라고 하면 어떡해. 저는 제 귀에 또렷이 들리는 대화들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동생이 그 말을 듣고 저에게 누나, 우리 이제 아빠랑 살아야 해? 아빠가 우리 도망 나왔다고 괴롭히면 어떡하지? 라고 울면서 걱정하는데 그 순간 배려라고는 없는 가족 혹은 친척이라는 그 사람들이 참 밉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희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요, 그런 소리는 나가서 하실래요? 여기 영정사진에 아직 애들 엄마가 있고 애들이 다 듣고 있어요. 어머, 별꼴이야? 누군데 오지랖이에요? 저 수키 친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 아, 대구로 시집갔다는 그 친구?
아주 우정이 눈물 나네. 우린 가족이에요. 남겨진 애들 걱정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괜히 가족 일에 끼지 말고 육개장이나 먹고 돌아가요. 유미 아줌마가 나서자 외숙모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싸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 싸움판에 끼어서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들 하세요. 저 외숙모들한테 절대 도와달라고 안 할게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느니 아빠한테 보낸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어머, 쟤 지금 뭐래? 지 엄마 닮아서 아주 싹수가 노랗네. 야, 우린 어른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네 남매를 걱정하는 거야. 아무리 네가 도움을 안 받겠다고 큰 소리 쳐도 니네들은 다 미성년자고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다고. 상황 봐서 내빼는 게 나서는 겁니까? 얘네들은 내가 알아서 해요. 내 친구 자식은 내 자식이기도 하니까. 아니, 타에는 좀 빠지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막 나가도 댁 같은 남한테 애들을 맡기겠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쪽이 맡으실 거 아니면 가만 계시라는 소리예요. 적어도 전 댁같이 장례식장에 예의도 모르고 애들 가슴에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아, 그러세요? 어머, 대단한 우정 나셨네. 그럼 우리는 빠질 테니까 알아서 해요. 단, 문제가 생겨도 우리 책임 아니니까 그것도 명심하고요. 외숙모들은 그렇게 말하고 잘 됐다는 듯 장례식장을 나가셨어요. 외숙모들이 나가자 삼촌들도 난처한 얼굴이었고, 그날 저녁부터 삼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족도 아닌 타인의 손에 발인이 진행되었죠. 저는 엄마를 낙골당에 모시고 당장 오늘부터 동생과 어째야 하나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외숙모가 말했듯 돈 문제도 걱정이었고요. 그래서 장례식 절차가 끝나는 대로 병원과 장례식장을 찾아가 사정을 좀 해볼까 용기를 냈는데, 들려온 대답이 저를 그 자리에서 얼게 만들었어요. 이미 계산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절차가 진행됐지. 그 사복 입고 말라서 머리 짧으신 분 계셨잖아, 왜? 여기 계속 계셨던 여자분 말이야. 그분이 다 결제하셨어. 유미 아줌마였어요. 저는 어떤 우정이면 이럴 수 있을까? 차마 일어난 현실인데도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가려는 그때 유미 아줌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혜영아, 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근데 이것밖에는 떠오르지가 않아. 너랑 네 동생 나랑 대구에 내려가서 같이 살지 않을래? 저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았어요. 뜻밖의 말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까지 신세를 져도 되나 염치가 없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어떻게든 엄마를 잘 보내주신 이 은혜는 갖고 싶었죠. 이대로 헤어지면 그런 기회조차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심 속으로 이 아줌마는 부자인가? 그러니까 돈도 다 내주고 우리까지 같이 살자고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줌마를 따라 집에 도착했을 때 차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줌마는 상가 건물에 딸린 옥탑방에 살고 계셨어요. 살림살이를 봐도 전에 엄마와 살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런 집에 우리까지 신세를 지는 게 맞을까? 저는 당황했었죠. 저희 진짜 여기 있어도 돼요? 왜? 집이 너무 좁아서 그래? 아니, 그게 아줌마도 힘드신 것 같아서요. 아, 솔직히 아니라고는 말 못하는데 그래도 나랑 살자. 내가 니네 외숙모들한테 큰소리 친 것도 있고 숙희 그 기집애 생각하면 내가 니들을 어떻게 모른 척해. 이건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딱 한 번 네 엄마 깼을 때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내가 뭘 어쩔지 지가 어떻게 알고. 하여간 니네 엄마는 사람 다루는 데는 선수야, 선수. 에이, 아줌마가 마음이 약한 거죠. 아무리 친해도 누가 그래요. 나랑 네 엄마가 보통 친했는 줄 알아? 우린
대신 죽으라고 하면 기꺼이 죽을 만큼 치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런 감정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죠? 사실 지금도 그때의 그 말을 떠올리면 소름이 끼칠 만큼 기분이 이상해요. 그 후 유미 아줌마는 저희 남매에게 엄마 같은 존재로 저희의 이모가 되어주셨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유미 이모한테도 이혼을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두고 낳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짜 내 친구지만 수키는 대단해.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니네들 전부를 데리고 나올 수 있지? 난 하나 있는 것도 못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매달렸어요. 아빠랑 절대 둘이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모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직업도 있었다면서요. 아마 우리 엄마도 아빠가 그랬으면 그렇게 우리 둘을 다 데리고 나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엄마는 결국엔 니들을 다 데리고 왔을 거야. 걔 마음이 많이 약하거든. 나는 사실 니네 엄마랑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어. 내가 니네 엄마 많이 괴롭혔거든. 자기도 가난한 집 딸이면서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바른 게 영 재수가 없었어. 이모도 어린 시절이 힘들었어요? 살기 싫을 만큼. 그래서 한 번은 학교 옥상으로 올라간 적이 있어.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우리 학교였거든. 근데 그렇게 내가 괴롭혔던 니네 엄마가 몸을 날려서 날 막더라.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터널이라고. 그때는 그냥 니네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짜증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내 사정이 좋아지니까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니네 엄마가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 그냥 내 스스로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여겼지. 그렇게 한 3년인가 4년을 친자매처럼 붙어 다녔는데 내가 대구로 오게 되면서 헤어지게 됐어. 왜요? 집 나간 엄마가 같이 살자고 했거든. 니네 엄마는 밝고 공부도 잘하니까 금방 나 말고 좋은 친구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 니네 외갓집이 사정이 더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 니네 엄마도 결혼한다는 말만 있고 연락이 없었어. 엄마의 불행은 그때부터였네요. 그러게 나도 사는 게 바쁘고 또 남편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볼 여유가 없었어. 그저 미안할 뿐이지.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 니들 남매 키우면서 갚으려니까 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너 공부는 좀 하니? 이모는 대뜸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심히 많이 궁금한 얼굴을 했어요.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그 흔한 학원은 가지 못했지만 나름 머리가 좋다고 자부는 했었는데 최근 들어 학교에 못 갔으니 이걸 잘한다고 해야 될지 몰라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죠. 저희 행동에 이모는 알았다는 듯 하며 지나가는데 은근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좀 해요, 공부. 그래? 정말? 그럼 넌 꿈이 뭐야? 의사요. 의사? 너 진짜 공부 잘하는구나. 좋았어. 앞으로 네 뒷바라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네 동생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만 해. 조카딸 의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모는 마치 신이 나는 듯 그렇게 옥상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엄마와 완전 다른 성격의 이모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어른의 울타리에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로 의사가 돼서 돈을 아주 많이 번다면 이모에게 가장 먼저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며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그 결과 저는 전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교 1등을 했죠. 고3 수능을 보던 그해 높은 상위권 성적으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이모는 남동생을 맡을 때니
저에게 서울로 올라가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의사 공부를 하라고 또 저에게 모든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모는 당시 식당 일을 하시고 또 집에서는 부업을 하시며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생활을 하셨는데요. 대출까지 받아 저의 서울집 보증금을 마련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죠. 이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다 갚나 싶어 미안해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래서 그 후 동생에게 늘 누나가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 이모 힘들게 하지 말고 누나가 데리러 올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매일 말했는데 동생도 눈치가 백단이라 저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며 이모가 힘들지 않게 집안일을 도맡아 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했어요. 대학 6년 장학금을 받기 위해 잠도 거의 자지 않고 공부를 했고 또 틈틈이 과외도 하면서 돈도 벌었죠. 그래서 레지던트와 전공의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모에게 경제적인 신세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동생은 수능을 치르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서 저희 남매는 비로소 다시 함께 살 수 있었어요. 아, 내가 이참에 여기 일 다 정리하고 니네 따라 서울 갈까? 이모, 그러지 마. 거기 이모 친구들이랑 단골 손님 잔뜩 있는데 뭐하러. 나랑 수철이가 자주 갈게요. 우리한테는 이모가 엄마고 그 집이 우리 집이잖아. 알지만 내가 니네들 없이 허전해서 그렇지. 나도 자주 서울 올라갈 테니까 니네도 자주 와야 해. 공부 열심히 하고. 돈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말하고. 알았지? 알았어. 이제 이모도 좀 쉬면서 지내. 나 전문의 따면 매달 생활비 보낼 테니까. 그리고 이거 받아 이모. 웬 반지야? 네가 돈이 어딨어서? 벌었지. 나 과외하잖아. 돈 많이 받아. 이모한테 고마워서 이런 반지 하나 해주고 싶었어. 남들은 반지 하나 정도는 끼고 다니던데 이모는 하나도 없잖아. 야, 식당 일 하면서 반지 끼는 건 오바지. 그래도 뭐 네가 준 거니까 내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길게. 그놈의 목숨. 가만 보면 우리 이모는 목숨이 너무 많아. 됐고 잃어버리면 또 사줄 테니까 맡기고 다녀. 알겠지? 그래, 알았어. 아, 좋다. 이모가 조카딸 덕에 결혼할 때도 못 받은 반지를 다 받아본다. 저 먼 우주만큼 너무 좋아. 우리 이모 이렇게 금붙이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음. 진작에 하나 사줄걸. 우리 간다. 이모도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잘 챙겨. 알았지? 그렇게 저희 남매는 서울에, 이모는 대구에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처음 헤어질 때는 당연히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고 동생도 각자 살기 바빠지니 그럴 여유라는 것이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마음은 항상 죄송한데 또 시간이 되지 않으니 절대 멀어질 일이 없다 여겼던 관계도 많이 해이해졌고 제가 또 국시를 준비하면서 이모와 연락이 끊기게 되었어요. 이모가 저희 남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연락처는 물론이고 이사를 했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당신을 잘 찾아오지 않는 우리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대구를 다녀온 동생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모 아들이 찾아왔었대. 같이 살자고. 우리는 남이고 거긴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우리도 바쁘다고 잘 못 내려갔잖아. 내가 이모여도 우리보다는 아들 따라가고 싶지. 저도 동생의 말에 동의했어요. 다만 아직 은혜를 갚지 못했는데 이렇게 소식 하나 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죄송해서요. 그래도 언제고 살면서 만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갚자 하는 마음은 여전했고 저도 그렇고 동생은
정말 있는 힘껏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공부한 끝에 국시를 패스했죠.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본격적으로 전문의가 되니 그건 또 그거대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의사 생활은 멋진 모습 그 자체였는데 이건 늘 수면 부족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전문의로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인연을 병원 응급실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저의 남편이에요.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온 경위는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건장한 남자와의 몸싸움이었어요. 게다가 깊게는 아니지만 당시 남편은 가슴 쪽에 큰 상처가 생겨 구급차에 실려왔고 저는 그때 하필이면 당직이라 남편의 수술을 맡게 되었어요. 다행히 중요 장기 손상은 없어서 큰 걱정은 없었지만 출혈이 꽤 있었거든요. 긴장을 했었더랬는데 평소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수술 후 회복이 다른 환자에 비해 빨라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 수술을 맡았던 제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며 퇴원 후에도 종종 병원에 들러 케이크니 치킨이니 이런 걸 주고 가는데 규정상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거절을 해도 이 남자가 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가 주고 갔다고 해요. 뭐 이참에 남자친구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선생님 애인 없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무조건 선생님 마음에 들도록 100% 맞출게요. 처음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정도 남편이 병원에 들러 병원 식구들을 챙기고 또 제가 부담을 가질까봐 있는 듯 없는 듯 챙기는데 마음이 가더라고요. 연애나 결혼은 제 인생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생각은 그랬지만 저도 사람이라 솔직히 외로웠어요. 당시 남동생은 학교에 다니다 군복무 중이었는데 이모도 없고 동생도 없으니 허전하고 불안하고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 불우했던 가정사와 또 저 못지않게 불우했던 남편의 가정사가 겹치면서 서로를 위하고 챙기게 되었어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 남녀를 떠나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까운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죠. 남편의 정체를 아는 병원 식구들은 이제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정작 남편은 결혼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먼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자기는 나랑 결혼까지 생각해? 물론 내가 지금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당연히 생각하지. 뭐? 그럼 왜 여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사실은 있잖아. 내가 자기한테 말을 안 한 게 있어. 자기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숨겼는데 엄마가 폐암으로 오늘 내일 하시거든. 아무래도 결혼은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말 안 했어. 저는 남편의 말에 속이 상했어요. 여자친구가 의사인데 숨길 걸 숨겨야죠. 그런데 듣자 하니 다른 의사도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며 포기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그 모든 것을 말하기엔 되지도 않을 것에 제가 미안해할 것 같아 본의 아니게 숨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어릴 때 아빠 손에 자랐다고 했잖아. 엄마가 늘 보고 싶었어. 그래서 성인이 되고 아빠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수소문해서 엄마한테 갔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미 그때부터 엄마는 좀 안 좋으셨어. 자식인데 어떻게 내 손으로 고쳐드리겠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 그래서 나 솔직히 일부러 자기한테 접근한 것도 있어. 자기가 나한테 도움이 좀 될까 하고. 근데 엄마는 계속 나빠지고 다른 의사분이 어렵다고 하니까 포기가 되더라. 아니, 엄마가 너무 힘들대.
이제 그만하고 싶대. 그래서 얼마 전에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드렸어. 나 불효자지? 저는 자책하는 남편을 제 작은 품에 꼭 안아줬어요. 이렇게 속 깊고 다정한 아들이 어딨냐고 남편을 위로했고, 병원 진료가 없던 날 남편을 따라 남편의 어머니를 뵈러 요양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게 되었답니다. 가쁜 숨소리, 뼈가 보일 정도의 마른 상태, 그리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던 이모가 저 멀리 우주만큼 좋아했던 제가 사준 반지. 저는 남편의 어머니가 유미 이모라는 사실에 정말 놀랐고, 곧 한눈에 봐도 힘든 상황의 이모를 보며 그대로 평정심을 잃고 담당 의사를 만나야겠다고 흥분하며 말했어요. 자기야, 왜 그래? 전에 내가 말했는데 내가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엄마 친구분 손에 자랐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당신 어머니셔. 뭐? 난 그냥 우리가 괘씸해서 아들 따라간 줄 알았는데 이미 그때부터 아프셨던 거야?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근데 혼자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엄마가 계속 다른 데 가서 살자고 하시는 거야. 내가 왜냐고 물어보니까 조카가 알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조카가 저와 남동생이었던 것을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모는 혹여 저희 남매에게 짐이 될까 스스로 자취를 감췄고, 어리석게 저희 남매는 아들이 나타나 괘씸한 우리를 버리고 아들을 따라갔다고 여겼으니 불효자는 남편이 아니라 저와 제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 이모의 주치의를 만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엄마와 똑같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죠. 저는 엄마 때문에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되었기에 이모의 병을 맡을 수 있었어요. 완치는 몰라도 포기하기엔 제가 너무 간절했기에 저는 이모의 주치의를 설득해 이모를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가족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모의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술을 진행했어요. 남편조차 결정이 쉽지 않았던 수술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자신이 있더라고요. 마치 돌아가신 엄마가 도와줄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생기면서요. 정말 수술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주 잘 끝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모는 의식을 회복했어요. 이모는 우는 당신의 아들을 알아보고 괜찮다고 토닥이는데, 이윽고 저의 얼굴을 본 순간 입꼬리를 심하게 떠시고는 저에게 오라며 손짓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엄마 그리고 이모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이모의 소식을 들은 남동생까지 모여 저희는 매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모의 병실에 머물렀어요. 이윽고 저는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루고 남편과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됐어요. 결혼식은 시어머니가 회복되면 정식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지내는 곳에서 일단 신혼살림을 먼저 차렸는데, 저는 거의 병원에 살다시피 하고 또 진료가 없는 날엔 이모의 병실에 있는 경우가 많아 남편이 조금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도 종종 가고 또 남편에게 아내 노릇도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다른 건 다 잘해도 살림은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 이모가 퇴원하면 이모가 다 맡아서 할게. 그리고 우리 종현이가 은근히 손이 야물어. 살림을 곧잘 하더라고. 난 뭐든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는 주의니까 너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 야, 나 같은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냐? 안 그래? 그러니까 이모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병원에 나일론 환자라고 소문이 다 났어. 그러니까 얼른 퇴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예전처럼 같이 살자. 같이 살긴 니네 신혼인데 따로 살아야지. 너희 둘만 살아. 싫어. 난 이모, 아니 엄마랑 살 거야. 그동안 못한 거 다 하고 살 거야. 이미 내 목숨 네가 구했는데 난 너한테 넘치게 다 받았다. 이렇게 모녀가 돌아가면서 사람을 살리면 나는 어쩌라는 거냐? 어쩌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되지. 수철이도 이모 일이라고 하면 난리야.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겠어요. 그 효도 다 받으시려면. 이모는 제가 좋아하는 그 특유의 화통한 웃음소리를 내며 웃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기적처럼 느껴져요. 제가 처음 이모에게 연락한 그날부터 남편을 만난 것까지. 어쩌면 신이라는 존재는 정말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불행하게 산 저와 남편을 이모라는 은인을 통해 맺어주신 게 아닐까? 저는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이모, 앞으로 오래오래 저와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해요. 이모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지만 저의 생명의 은인은 이모예요. 평생 엄마처럼 따르고 효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저 먼 우주만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와 그리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게요.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